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어요.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대출이 되고 누구는 퇴짜 맞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그것을 몰라서 계약금을 날리거나 또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627 규제 이후에 대출 시장에 혼돈의 카오스가 열렸는데 가장 복잡한 부분이 퇴거자금 대출이랑 대환대출이에요. 어디서부터 막혔고 이걸 어떻게 뚫어야 할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시원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은행보다 은행을 더 잘하는 사람, 은행을 떠난 대출도사 숑군입니다. 627 규제 이후에 가장 어려워진 대출,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구입자금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수도권은 얼마예요? 돈이 많고 적건, 소득이 높건 낮건 간에 그냥 6억이야. 그런데 가장 어려워진 대출이 뭐냐? 제가 보기엔 전세 퇴거자금 대출하고 대환대출, 다른 말로 하면 대출 갈아타기예요. 이 두 가지 대출이 가장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뭐냐? 이거부터 정확히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갑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상황이지만 대출은 기본기가 탄탄해야 여기에 뭐 응용을 하거나 무슨 고수처럼 대출을 받거나 하거든요. 전세 퇴거자금이란 뭐냐? 첫 번째 조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돼. 이미 내가 등기를 쳐야 된다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그 집에 내가 안 살고 누가 살고 있어요?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중도에 퇴건할 때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 나가지. 그때 내 돈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다고. 보증금만큼 대출을 받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전세 퇴거자금 대출 또는 뭐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결국엔 전세 퇴거하는 용도로 쓰는 대출이라고. 자, 그럼 여기에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돌려줄 보증금 범위 내에서 세 가지 대출 규제, LTV, DTI, DSR, 담보 가치와 내 소득에 따라서 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대출이 뭐라고요, 여러분?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하위 부류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에요. 그런데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627 규제 이후에 가장 복잡해졌다. 자, 그러면 627 규제에서 언급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뭐냐? 그거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은 지금 어디예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의 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방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한도가 얼마예요, 여러분? 1억입니다. 1억. 여기 생활비 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 등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전세 퇴거, 대출 갈아타기. 금리가 싼 대로 갈아탄다. 뭐 이런 거.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할 때는 최대 1억이다. 그리고 수도권 안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아파트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금지한다 나와죠. 이거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최대 대출 한도가 627 이후에는 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는 최대 1억, 2주택 이상은 이제 다주택자로 그룹핑을 한 거예요. 금지다. 언제부터? 6월 28일까지. 이게 627 규제에서 언급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에요. 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수도권 아파트 1억이야. 그러면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1억입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각종 포탈이나 뭐 SNS 여기 쏟아졌어요. 제 블로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그래서 은행에서는 심지어 대출 자체를 중단했는데, 중단한 대출이 뭐냐? 1억 원 이상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 627 규제에서 1억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세 퇴거는 그 이상도 가능한 상황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금융감독원에서 정해준 게 없어요. 자, 그래서 627 규제 이후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흘렀는데 그동안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문의가 은행 창구로 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상황을 좀 더 정리를 하려고 금융위에다가 이제 질의를 한 거예요. 6월 27일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 1억 초과 대출은 금지다. 그래서 아예 취급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1억 초과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창구 가거나 대출 상담사들한테 물어보면 중단인 거지.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은행권에서 뭐 5대 시중은행 위주로 전세 퇴거자금의 대출에서 대출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약정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출 받아보실 때 신청서도 쓰고 은행 가서 약정도 맺잖아요. 그때 내 이름 한 20번 쓰잖아. 사인도 하고. 이 약정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걸 지켜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약정서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대출도 하나의 계약이니까.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약정서를 만드는 거예요. 부랴부랴. 그래서 그 아웃라인이 7월 말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해서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전 은행권에서. 전세 퇴거자금 1억이 가능한 케이스는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첫 번째,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어. 두 번째 상황은 세입자가 퇴거했는데 후속 임차인이 없어. 그러니까 공실인 상태예요. 세 번째는 임차인이 나가고 실제로 집주인이 내가 입주할 때, 여러분 이게 가장 많이 여러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생애 최초를 활용해서 LTV가 80이었잖아요. 근데 이 대출이 전세를 끼고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도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생애 최초 LTV 80인 만큼 후순위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나갈 때 또 대출을 받아서 내가 내보내고 내가 입주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627 규제 터지고 나서 퇴거자금 대출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은행권에서 약정서 개정 작업으로 길을 열려준 거야. 이때는 필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받으려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6월 27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집을 샀어야 돼. 취득이랑 여기서 등기를 치거나 혹은 계약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27일 규제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세입자가 전입까지 해야 돼. 전입은 거기에 살진 않으나 주소를 거기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이 대출을 1억 이상 받으면 뭘 지켜야 돼? 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인 내가 전입을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실거주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만 1억 초과 이상 전세 퇴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상황을 보면은 아수라장입니다. 보면은 627 이전에 극적으로 주택은 계약은 했어. 1번은 조건이 되잖아. 그런데 그 집의 매도인이 점유계정. 여러분 점유계정이라 하면 매도인이 거기서 전세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점유계정 전세 계약을 6월 27일 이후에 한 거야. 7월 중순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2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퇴거자금 1억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5년 전에 세입자가 7억에 살고 있는 집을 갭 투자로 매입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입주하려고. 왜냐면 우리 애가 지금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근데 우리 애가 한 7살 때 그 집에 들어가려고 사둔 거야. 갭 투자로. 그동안에 나는 어떻게 3억의 반전세로 출퇴근이 편한 지역에 반전세로 실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애가 입학할 무렵에 7억의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대출을 신청해. 여기서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됐냐 이거야. 자, 그러면 이 대출은 무슨 대출이에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죠.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밖에 안 돼. 그러나 전세 퇴거자금인 경우에 627 규제를 예외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나가고 내가 실입주하게 되면은 1억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반환 보증금이 7억이야. 그런데 내가 반전세로 실거주하고 있죠. 임대인인 내가 실거주하는 보증금 3억을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4억밖에 대출이 안 돼요. 대부분의 627 규제 전에는 7억이 반환 보증금이었으면 나는 6억, 7억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왔어요. 신청하는 만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당신이 지금 3억에 반전세 하고 있으니까 그 반전세 집에서 나올 때 3억 보증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억 빼줄 때 3억은 거기서 충당하고 대출을 4억만 받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산식이 이렇게 정해지느냐, 한도를 누가 정하느냐? 추가 약정서에 이게 기재가 돼 있어요. 채무자가 실거주하는 약정의 경우 대출 한도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채무자가 세입자인 경우, 제가 언급한 케이스죠. 세입자인 경우에는 반환 보증금 7억에서 기거주주택의 보증금, 임대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보증금 3억을 빼는 거야. 그러나 이 케이스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나오잖아. 내가 3억 돌려받고 4억 대출 받으면 반환을 할 수 있다고, 이 케이스는. 그런데 다양한 상황이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임대인인 내가 기존에 살던 집이 무상으로 살고 있어. 이런 거죠. 부모님 집에 살거나 형제 자매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혹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살거나 친구 집에 사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무상으로 거주한다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살던 집이 내가 세입자로 사는 게 아니라 자가야. 그러니까 내가 집이 두 채인 거지. A라는 집에 전세 줬고 나는 B에 살고 있어. B도 자가야. 근데 이 집을 팔고 여기서 판 자금으로 세입자
보증금 빼주면서 플러스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이런 경우도 흔하단 말이에요. 자, 기타 등등 이런 상황인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케이스들은 지금 창구 가면 대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예외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취급 불가야. 예외 케이스가 뭐예요? 채무자 실거주 약정의 경우 채무자가 세입자인 경우에는 기거주 주택에 보증금을 차감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집에, 형제자매 집에, 사택, 친구 집에 채무자가 세입자입니까? 세입자라 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모님이랑 임대차 계약 맺고 같이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예외 케이스에 당신은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억울하죠. 이런 현장의 상황들을 목소리를 모아서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된다고 하는데 창구선 딴소리다. 전세금 내주지도 못하고 내 집 입지도 못한다. 그 추가 약정서가 확정이 돼서 나왔는데도 대혼란인 거예요.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이겁니다. 2021년 성동구 아파트를 14억 원에 매수했다. 그리고 전세 줬어. 1주택자로 임대인이자 임차인이기도 한 그는 성동구 아파트로 이사해서 실거주할 생각에 은행에 퇴거자금 대출을 받으러 갔어. 이 사람은 매매와 전세 모두 6월 27일 이전이라서 1억 원 이상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는데 현장에 가니까 부모 집에 거주하거나 사택 제도를 이용해서 보증금이 0원인 경우 대출을 제한한대. 제가 앞서서 얘기한 상황이랑 똑같죠.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야.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규제가 시행이 되고 규정이 정해지면 은행 창구에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대출을 진행하자. 한 가지 케이스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와서 많이 가능했다고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대출은.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대출은 정형화되지 않고 공식이 없어요. LTV, DTI, DSR이 있더라도 은행 창구 직원 혹은 상담사를 잘 만나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거든. 근데 이제는 융통성이 전혀 사라졌어. 왜? 627 규제가 워낙 파워풀하게 강력하고 또 여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대출 총량제 준수 의무가 너무 강해. 지금 은행권들은 분기 단위로 규제 지역에 속한 지점들은 월 단위로 대출 취급을 얼마 했는지 상부에 보고합니다. 이걸 또 금융이나 기재부에 국토부에 보고해요. 지금 가계대출 늘어나면 난리 나잖아, 여러분. 627 규제가 그런 일환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총량제 준수 의무가 있다 보니까 창구에서는 안 하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은행 입장이 있고 고객의 입장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지. 이게 은행 탓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를 하나, 이 사람들은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여길 중재해야 되는 건 누구야? 금융당국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거의 2개월 동안에 아무 얘기가 없잖아, 지금. 금융당국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답답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저의 블로그 구독자분이 저한테 쪽지를 주셨어요. 쪽지 온 시간 봐봐. 밤 11시 39분. 잠도 못 자는 것 같아. 그래서 대출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나한테 디데이가 정해지면은 명줄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거야. 이분도 안녕하세요. 그동안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관한 글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퇴거 대출이 될 거라는 글을 보고 대출 상담사들 문의 드렸는데 절대 안 된다. 퇴거 대출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퇴거자금 대출 아웃라인이 나왔고 조만간 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상담사분들은 뭐 안 된다고 얘기했나 봐. 근데 퇴거자금 대출은 제 생각대로 개시가 됐어. 그래서 형 금융권 상황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자, 상황을 볼게요. 10월에 얼마 안 남았네. 자가의 입주를 앞두고 반환 보증금에서 현 보증금을 차감해도 필요한다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 반환 보증금이 5억이고 내가 전세로 지금 3억을 살고 있어. 근데 2억 대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5억을 다 반환을 못 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단위 농협 정도가 전체 반환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앞으로 은행권처럼 규제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1금융권과 비교해서 이분이 알아본 데가 지금 어디예요? 단위농협이잖아. 단위농협의 단점을 아실까요? 이런 거야. 불안한 시국에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조심스레 연락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분한테 제가 답변은 못 드렸어요. 너무 문의가 많이 오시니까 답변은 제대로 못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궁금하신 게 뭐냐면 자, 1금융권 시중은행 안 된대. 그러면 단위농협 또는 어디? 이런 데를 여러분 2금융권이라고 하잖아요.
마을금고, 농협, 신협 이런 데서 대출 받아도 되냐 물어보신 건데 일단 이분이 급하신 거 같으니까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됩니다. 단위농협 가세요. 크게 단점 없어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거예요. 627 규제 이후 가장 어려워진 대출은 뭐다? 전세 퇴거다. 왜 어려워졌어? 정해져 있지가 않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은행도 금융당국도 고객은 우리도 아직도 몰라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은 요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627 규제 이후에 생활안정자금 줄여서 이제 생안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대환대출도 대출 갈아타는 것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1억으로 막아놨어.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느냐 요 부분이랑 그리고 627 규제가 1금융권 위주로 빡세게 가다 보니까 이제 단위농협, 마을금고 같은 2금융권도 이제 대출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냥 2금융권이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면 가면 되는데 어느 정도 판단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2금융권에 대해 대출에 대해서 장점, 단점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새 세상은 이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내 집, 내 담보가 있어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도래한 거예요. 1억 또는 다주택자면 대출이 아예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담보 가치를 일과 인정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 글에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자기 집 담보로 대출 받겠다는데 별 조건을 다 붙이네요. 대출 안 갚아서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 빚은 갚아주면서 여러분 요새 뭐가 이슈예요? 지금 신용 사면 얘기도 나오잖아. 과거에 연체 이력 있던 거 네가 연체를 정리하면 연체 기록을 지워준다. 이게 신용 사면이거든. 이런 건 하면서 담보가 있고 소득이 있는 DTI, DSR 다 충족이 되고 남아 도는데도 대출을 안 해줘.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인 거예요. 말 그대로 역전세 받은 거 전세 퇴거 자금 안 되면 뭐야. 전세 먹튀한다고 보증금 사기 만들어 버리잖아요.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이제 그에 맞춰서 대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도 돌파구가 있으니까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출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전공법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은행을 소이려고 하는 순간 뭔가 내가 꼼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대출은 멈추고 대출은 당신의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출은 단순하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